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무각에서 교정학을 가르치는 이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춥죠, 그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에도 또 많이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우리 교정직 공무원이 점차 인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우리 교정직 공무원이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 최근 3년간 내년까지 발표한 인원을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원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적지 않은 인원을 700명이라는 남자 7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을 했고 여자의 경우에도 110명이라는 인원을 선발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남자 같은 경우는 무려 900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됐고 여자는 좀 감소가 돼서 32명 정도로 이제 줄여졌습니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선발을 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죠. 22년도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아주 많이 뽑았던 이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고 또 온라인에서 지금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설명회를 듣고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한테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현장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이거 준비를 했는데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 공무원 고시라는 것 시험 자체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일반 기업체에 서류를 줬는 그런 개념이랑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합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로 제가 오늘은 좀 더 그쪽 방향 쪽을 맞춰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교정직 단독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걸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정말 내가 1년 정도 준비를 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많이 두고 제가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여러분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고 여러분들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나 뭐 소방이나 이런 형태처럼 특수직 공무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국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법무부 소속 여러분들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조직에서는 여러분들 엄청난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려 16,500명 정도의 인원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여러분들 전체 54개의 교정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여러분들 일반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계급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형태로서 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9급을 제일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시면은 교도라는 계급을 받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급의 경우에는 이제 교위의 형태로서 일반 기업체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9급 같은 경우는 일반 평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초급 간부 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은 꾸준하게 많이 뽑는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시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계급장을 받지 않습니까? 계급장을 받으니까 군대와 같은 형태의 계급의 사회 아니냐, 계통사회가 아니고 계급사회니까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 왜 계급장을 부여받느냐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현장에 오셨을 때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시면 돼요. 출근하실 때 편하게 출근복 입고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중에 근무에 들어가실 때 있죠. 근무 들어가실 때는 전부 다 근무복으로 정복으로 옷을 환복하시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통사회의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관 조직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교도소와 구치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도소와 구치소를 그냥 뭉쳐갖고 하나의 그냥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제 각 교정시설은 이렇게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부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과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최고의 부서라고 하는 핵심 부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보안과의
가서 근무를 하셨을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핵심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안과에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용자들을 관리, 그 다음에 개호 업무도 하셔야 되고 관리 업무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정교화 업무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수용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업무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저는 수용자들 만나고 하면 막 너무 두렵고 그게 걱정이 돼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나머지 이렇게 총무과나 이런 과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그냥 일반 직장인들처럼 내근직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휴일에 휴무를 하시고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보안과에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부제 근무 형태로서 주, 야간 이렇게 근무가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개호 활동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건 우리 보안과는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잖아요. 799 망라하고 합격을 하시면 무조건 첫 발령은 보안과로 나십니다. 왜냐하면 보안과에 가서 직접적인 수용자와의 관계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TO가 발생이 됐을 때 다른 과로 본인이 신청해서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목을 워라밸이 가능한 사부제 근무다 이렇게 좀 잡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일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무과에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내근직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근직 교도관이시기 때문에 그냥 1근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핵심 부서인 어디 보안과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4부제 근무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침에 제가 이제 일반적인 거를 지금 그린 건데 1일차 근무는 9시에서 그냥 9시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9시에 출근을 하시면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시는 거고, 그럼 다음 날은 저녁 근무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녁에 근무에 들어가고 풀 근무를 쓰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퇴근을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퇴근하시면 그날 휴무가 이제 퇴근이라고 적혔지만 사실상 휴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휴무가 되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통으로 휴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윤번의 형태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들어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런 거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많이 느낄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반 기업체 같은 데 다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은행 일이다 아니면 관공서 업무 같은 거 개인적인 이런 일을 보려고 하면은 거의 뭐 반차를 쓰거나 하루 연차를 쓰거나 이렇게 갖고 일을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퇴근하면은 나가갖고 간단하게 은행 업무나 이런 그 관공서 업무나 이런 것 같은 내 개인적인 볼일 같은 거를 보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안과 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사부제 근무가 힘들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보수가 높습니다. 보수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보수가 높고, 특히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이렇게 내근을 하시는 근무를 하시는 교도관님들에 비해 보안과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빨간 날도 내가 빨간 날 근무가 들어가면은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내가 휴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 많은데 그 수당도 여러분들 주말 수당, 뭐 야간 수당, 휴일 수당, 그 다음에 특수직 수당, 그 다음에 뭐 그 특수직 근무 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되게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비해서 그 다음에 내근을 하시는 공무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급여 체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질문에도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 미리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자, 체력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체력적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체력적 업무 강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 업무 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복을 착용합니다. 우리는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장인을 다니시게 되면은 이게
그 출근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출근복 같은 거 준비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설명에 이렇게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그냥 이렇게 입고 출근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고 출근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우리 교도관님하고 소통을 하시는 교도관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자 교도관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겨울에 보안과 근무를 할 때 교정직 공무원이 겨울에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이렇게 SNS에 올린 거를 제가 봤는데 뭐냐면은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춥잖아. 그러면 다시 옷을 환복하고 막 하려면은 이제 갈아입고 퇴근 준비하려면은 그 옷 갈아입고 하는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롱패딩을 구입하셔갖고 그냥 정복에다 롱패딩을 딱 걸치고 나오면은 근무복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제복을 착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기반 시설을 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여러분들 관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으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현장에 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원룸 같은 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관사를 신청을 통해 갖고 관사를 지급받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개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점이 뭘까요? 단점.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보안과에 근무하실 때 우리 수험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 합격하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어찌됐건 그래도 수용자랑 생활을 하니까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다. 근데 수용자라는 신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차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무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임의로 전화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도관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에 근무를 들어가실 때는 핸드폰 같은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거 사용이 불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MZ세대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핸드폰 갖고 들어와 있어요. 그 핸드폰 갖고 들어와 갖고 전화가 와. 그러면은 설명회 하다 말고 여기 좀 잠깐 기다려보세요. 나 전화 좀 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이거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과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교정직 공무원이 정말 민원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수용자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리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게을러서 작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올해 여러분들 제가 수업이 좀 많아갖고 좀 이렇게 수정을 좀 못했는데 작년 기준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데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인데 이 숫자가 제가 이 숫자들을 셀 줄 몰라 그러는데 이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민원 건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 법무부 있죠. 법무부 민원 건수는 18,000건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더 세부적인, 그러면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법무부 전체 내에 차지하는 민원 건수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민원 때문에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겠냐 이런 거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오해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가 나오면은 그게 크게 이제 부풀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맨날 그 설명회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 정치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이 법무부 장관님께서 우리 교도관님들의 처우, 보수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다시 말해서 법무부 공무원의 3분의 2가 교도관님들인데, 교정직 공무원인데 교정직 공무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이 너무 형편없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호 업무, 다시 말해서 보안과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개호 업무 수당이 보통 이제 17만 원이 지급이 됐었는데 24년까지 단계적으로 22만 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수용동 근무자들은 월 7만 원씩 추가 지급이 되는 형태가 됐고 자, 그다음에 하루 급식비가 11,000원씩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 급식비도 13,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황대기실 우리 이제 교도관님들이 사동에 근무를 투입하시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그 관구실이라 해서 우리 교도관님들 휴게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휴게실이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 공간도 개선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태고 그다음에 현행 검진비 있죠. 우리 이제 교정직 공무원님들의 그 교도관님들의 검진비가 3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25년도까지 2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우를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처우 개선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교정학 강의를 18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10년 후에 교도관님들의 위상이나 아니면 교도관님들의 처우나 이런 게 어떻게 변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직접 느껴보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그 처우랑 지금의 처우는 눈에 띌 정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교정직 공무원의 평균 합격 기간 자, 여러분들 일반직 공무원을 다 포함한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합격 기간이 구급 같은 경우는 약 1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올해도 상당수 많은 학생들의 합격을 배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최고 짧게 준비했던 친구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을 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11월 둘째 주에 첫 개강을 했을 때 처음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4월 2일 날 첫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그 발령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갖느냐에 따라서만 짧게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막무가내로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학생 특별하게 한 명 아니에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저 이준희 믿어보십시오. 제가 이준희가 여러분들을 아주 쉽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 시험이 있고 체력 시험이 있고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체력 시험이 없었는데 이 체력 시험이 새롭게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경찰 공무원하고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경찰 공무원은 여러분들 아마 한 3배수 가까이 이렇게 뽑을 거예요. 뽑아가 1차 이론에서 그러면 뽑은 상태에서 체력 있죠. 체력을 통해 갖고 떨어뜨리기 위한 체력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도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여러분들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약 1.3배수 정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체력 테스트를 왜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누구랑 생활하는 거죠? 우리 범죄자랑 생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초 체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보안과 근무를 하시게 되면 어디? 야간에도 근무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체력 시험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 시험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단 제가 설명해 왔으니까 팁 하나 드릴게요. 자, 교정직 공무원 준비하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들 집에 오늘 가시다가 뭐냐면 문구점이나 어디서 들리셔갖고 악력기 있죠, 악력기. 요거 하나 사십시오. 왜냐하면 요 악력 테스트가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력기 하나 사갖고 수시로 그 대신 여러분들 악력기도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나 왼손이 강해. 그럼 왼손으로 시험 보셔도 돼요. 내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이 강해. 그럼 오른손으로 보셔도 됩니다. 내가 선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시험 과목은 9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5과목의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7급의 과목에는 전공 과목 4과목과 그 다음에 PSAT, 1차 PSAT 시험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9급 공무원은 작년까지 있죠. 작년 2021년도까지는 9급 공무원은 사회나 행정학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과목을 교양 과목과 같은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 시험부터 자, 구급 공무원의 전공 과목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교정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정학은 교정론 파트가 있고 형사정책론 파트가 있는데 교정론 파트라는 거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지켜야 될 법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정의 역사 같은 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형사정책론이라는 건 여러분들 범죄학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지켜야 될 법률을 알아야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나 행정학이나 이런 과목을 선택해갖고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도관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직렬이 이렇게 올해부터 다시 전공 과목제가 도입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채용 인원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있죠. 내년이죠. 내년 23년도 4월 8일 날 시험을 보는 자, 남자의 경우 907명. 어마무시한 제가 여러분들 최근 10여 년간 동안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선발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셔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21년도에도 적게 뽑았나요? 많이 뽑았나요? 많이 뽑았죠.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역시 많이 뽑았죠. 근데 올해도 역시 내년에도 역시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교정직 공무원은 지금 아까 단일 조직에 16,000명이 넘는 조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제 뭐냐면은 교도관님들이 자연퇴직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년퇴직 있죠.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자, 매년 500~600명씩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요번에 여러분들 국가직 공무원 전체 시험 공고가 난 거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약 6,000명 좀 넘게 선발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교정직 공무원만 막 1,000명 정도 선발을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교정직뿐만 아니라 검찰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작년 대비 20명인가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공안계열 쪽 있죠. 민생 이런 공안계열 쪽의 공무원 숫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발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 교수님 저는 내년 시험 보고 아니고 후년 시험 봐야 되는데 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7급의 경우에도 자 21년도 7급은 여러분들 보통 30명을 채용을 하는데 작년 그다음에 올해 내년 역시 40명이라는 여러분들 7급 같은 경우는 10명만 증가돼도 어마무시하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의 합격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올해 705명 선발을 했습니다. 705명 선발을 하는데 출원 인원이 그러니까 지원자가 4,700명이 나왔습니다. 4,700명 중에 여러분들 약 1,500명 정도는 1,000명 정도는 시험을 아예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응시자 중 합격선이 74점이 나왔습니다. 최종은 76점이 나왔습니다. 면접과 체력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118명 선발을 했는데 자, 역시 커트라인 합격선이 80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잠깐 보십시오. 같은 공안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데 자, 검찰직 같은 경우 248명 채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7,500명이 지원을 했고 5,8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커트라인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92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설명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실적인 얘기. 자, 봅시다. 올해 남자 기준으로 할게요. 자, 남자가 705명 선발을 했습니다. 705명 선발을 했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 4,764명이 나왔고요. 자, 그 중에 여러분, 4,764명이니까 경쟁률이 6대1이 나왔습니다. 자, 6대1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 1,000명 정도 시험 보러 오지 않았죠? 자, 근데 그 중에 우리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들 일반 기업체 입사 시험 이런 거랑 다르게 과락제도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한 과목당 무조건 8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 과락자 있죠? 한 과목을 40점을 맞지 못한 과락자가 무려 1,700명이 나왔어요. 1,700명.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과목은 얘기를 안 할게. 뭐 과목을 하나 갖다 놓고 한 줄로 쭉 찍어봤거든? 근데도 4개가 나와. 어떤 과목 5개도 나오고.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한 과목을 8개를 못 맞췄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이 무려 1,7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잠깐만요.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법무부의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님이라면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생각한 점수가 뭐냐면 수험 공부라는 거, 적어도 6개월 이상 수험 공부라는 거를 제대로 한 수험생이라면 제가 판단했을 때 65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막연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 그죠? 객관식 시험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 과목당 몇 점이죠? 한 과목당 여러분들 100점, 100문제 100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조정 점수 반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문제당 1점씩 그냥 5과목 100문제 100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맡고 있는 교정학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정학에 있어서 객관식 시험은 옳은 거를 찾느냐 아니면은 틀리는 거 찾느냐, 이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옳은 거 찾는 게 쉬워요? 틀리는 거 찾는 게 쉬워요? 틀리는 거 찾는 게 쉽죠. 왜? 다 맞는 지문에 하나 틀리는 거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교정학 있죠. 교정학 올해 틀리는 거 찾으라고 나온 게 무려 13문제예요. 그럼 13문제는 다 맞추라고 나온 거야. 일정한 부분에 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 맞출 수 있게끔 낸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 올해 시험이 교정학도 마찬가지고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무려 여러분들 15문제가 틀리는 거 찾으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65점 이상자의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수험 공부라는 걸 한 점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65점 이상자가 여러분들 1220명 나왔어요. 1220명.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705명에서 처음에 지원자 경쟁률 6대 1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65점 이하는 공부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인원 빼버리고 나니까 1200명 경쟁률 1.7대 1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알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때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보통 37, 8명 아니면 32, 3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6대 1의 경쟁률이라고 평균 봤을 때 그럼 계산하기 6대 1이면 한 반에 5명 정도 합격자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지원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 수험생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구분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여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적게 뽑기 때문에 커트라인 점수가 높은 거냐? 아니요. 여러분들 여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뜻을 갖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틀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내가 뜻을 갖고 준비를 하니까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좀 높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남자에 비해서는 채용 인원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부분도 커트라인 점수가 높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간단하게 여자 118명 모집하는데 1365명이 지원했는데 경쟁률 11대 1이었거든요. 자, 근데 과락자 제외하니까 594명 남거든요. 594명 해서 실질적인 응시자 65점 이상자 있죠? 347명이에요. 경쟁률 3.2대 1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염두하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조정점수가라는 그 선택 과목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 있죠? 제가 너무 아쉽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정점수가 반영되는 과목이 전공 과목제가 아닌 선택 과목제일 때는 대부분의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해서 합격한 수험생들의 약 90%가 사회나 행정학을 선택해서 교정직 공무원에 합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일반직 준비하는 거야. 일반직 준비 쭉 하다가 마지막 1월달 말에 원서접수 시작할 때 2월 초 원서접수 시작할 때 내가 점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교정직 지원하는 거야. 그럼 사회나 행정학을 지원하게 되면은 공부하게 되면은 지방직 공무원, 예를 들어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그다음에 뭐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이런 지방직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방직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최종 합격이 났는데 지방직이 안 되면은 그냥 교정직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현장에 와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딱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작년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게 이 전공 과목제로 바뀌니까 모든 수험생이 다 알아요. 우리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직 시험을 볼 수 없는, 과목에 따라서 지방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의 교도관이 돼야 되는 교정직 공무원의 사활을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열정을 보이는 거에 10배, 20배를 우리 수험생님들이 열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막 흥이 나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체력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20m 왕복, 뭐 악력 테스트,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10m, 자, 2의 왕복 달리기,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체력 테스트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최근 2016년도 이후에 특채라고 해갖고 이렇게 특수한 직렬을, 특수한 부분 쪽에 근무를 하는 분들을 채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채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부분 한번 좀 봅시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꾸준하게 이렇게 많이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또 기사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 기사를 보니,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정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지금 경제 불황이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본 것 중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져서 본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관계없이 망라하고, 자,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82년생이면 여러분들 올해 이제 40살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 82년생부터도 명예퇴직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공무원 연금이다, 연금개혁이다, 뭐 보수다,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생활을 해보니까, 나는 여러분들보단 더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일정한 나이가 있었을 때 직업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다면은 공무원이라는 직업,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이라는 직업,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년이 보장된 업무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60살 가까이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든다라면은, 여러분들 지금의 1년이라는 시간 저라면은 과감하게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좋고, 지금 최근에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엊그제도 나왔지만 노량진 수험과가 사람이 없다, 학생들이 다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수험생이 줄어들었을 때 역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기회에 나는 교정직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과감하게 준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 그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교정학이라는 과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교정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 금방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렇게 어렵고 방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 내용이 방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정학은 여러분들 일반 행정학 과목 있죠. 이런 과목이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정학이나 이런 과목과는 분명히 차이를 좀 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법령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 형사정책이 들어가면은 범죄학 이론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학자와 학설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차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 듯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심이 이렇게 법령 위주의 중심으로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집행법, 다시 말해서 형의 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민형교도소법, 교도관 직무규칙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교정론에 소속되는, 다시 말해서 교정학 관련 법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호관찰법이다, 치료감호법이다, 소년법이다. 소년법은 다 대부분 얘기 아시죠? 최근에 이슈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소년범에 있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살 낮추는 거로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소년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바로 이제 범죄, 다시 말해서 보호 관련 법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심이 되는 건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학과 이런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문항 9급은 20문항, 7급은 2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20문항 있죠? 20문항 중에서 법령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급 같은 경우는 18문제 정도를 법령에서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법령이 중심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법령 자체가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소하게 생각하시면 생소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잠깐 봅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 올해 커트라인 점수가 최종 76점이 나왔지만 74점이 나왔습니다. 1차 합격자 점수가 74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늘 설명회를 할 때, 또한 제가 제 수업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때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뭔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내가 행정직 강의를 하는, 예를 들어서 행정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법 선생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정직 과목, 교정직 직렬에 교정학을 강의하는 선생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74점이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도종학, 형사소송법, 형소법 이렇게 5과목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렇게 5과목이 구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한 과목이 과락제도가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과락제도라는 게 없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우리 그냥 20문제씩 한 문제당 1점의 계산으로 해라고 했죠. 그러면은 74점이면 몇 개예요? 몇 개? 26개를 틀려도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자, 교정직 공무원은 이 5과목 있죠. 이 5과목을 다 잘하면 좋아요. 왜? 당연히 월등한 점수를 맞고 합격하면 좋으니까. 또한 여러분들 열등하게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지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입사시험이라고 할게요. 자, 이 시험을 점수를 높게 받으시면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 여기 합격하시잖아요. 그럼 이 성적 있죠. 이 성적과 그 다음에 연수원 성적 있죠. 이 입사시험의 성적이 70%, 임용시험의 형태가 70%, 그 다음에 연수원 성적이 30%가 반영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근무하시고 싶어하는 교도소나 구치소를 적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원하는 소에 가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자, 근데 내가 여러분들 일정하게 어느 한 과목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 시험은 이 5과목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전략 있죠. 내가 확실한 전략을 만들어서 이 전략 과목을 집중화시키잖아요. 이 전략 과목을 집중화시키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 이준희로 표현할게요. 저 이준희는 교정학이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자, 교정학 20문제 중에 수업을 듣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미칠 것 같아. 근데 교정학 과락 나오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정학 목표 점수를 12개 60점에다 목표를 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개 60점의 목표를 뒀는데, 그럼 이준희는 수업에 한국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이따 들어오실 진가영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사 이 2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세운 거야. 그 전략 과목을 세웠으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자, 영어는 2개가 틀렸고 한국사는 1개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국어라는 과목도 일정한 부분 내가 학습을 해갖고 뭐 4개를 틀렸다고 쳐. 그 다음에 형소법도 뭐 3개 정도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도 여러분들 합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직 공무원은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전략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략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본 다음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여러분들 1월 달에 수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월 달, 2월 달 2달 동안만 내가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할 건지 말 건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달 동안만 단 한 번도 결석하지 말고 수업에 임해 보십시오. 수업에 임해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기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나는 교정학 과목과 형사소송법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나는 영어가 너무 외계어 갖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영어는 60점만 과락만 면해봐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직렬과 달리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달 동안만 결석하지 않고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듣고 나면은 내가 확실하게 내 과목으로 전략을 잡을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까 우리 검찰직 같은 경우 커트라인 점수 몇 점 나왔죠? 92점 나왔죠. 92점. 당연히 92점이 나오는 시험에 우리가 전략 과목의 의미가 있을까요? 전략 과목의 의미가 없죠. 죽도록 죽나 사나 눈을 부라리고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차근차근히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장담할게요. 24년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24년 시험에 응시를 하시려고 할 텐데 24년 시험에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여러분들 이미 합격이 되었습니다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충분히 가능성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컨트롤만 어느 정도 하시면 됩니다. 왜? 수험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을 수험기간을 갖게 됐을 때 오는 중간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만 잘 해나가신다면 성과를 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방문각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방문각은 50년 된 학원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고시학원으로서 지금까지 교육업계에서만 1위를 차지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준비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을 제가 개별 관리를 합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개별 관리를 통해 갖고 모든 수험생들을 컨트롤,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과목별로 또 다른 교수님들이 다 해서 여러분들을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쌤 여러분들 1월달 있죠? 1월달에는 선생님이 수업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면은 우리는 지방직 공무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입문 과정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가는 과정을 만드는 형태다 보니까 수업이 좀 많이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 있죠.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듣는 상당수 인원 중에 제가 명단을 받았어요. 명단을 받았더니 좀 전에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명단을 받았더니 20명 가까이가 교정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취약하다라고 명단을 자기가 내용 적은 거를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1월 달부터 여러분들 1월 달, 2월 달 2달에 걸쳐서 우리 수험생님들 개별 과외를 합니다. 개별 과외. 도대체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무료로 합니다. 왜? 이준이 믿고 따라왔고, 그럼 반드시 이준이는 우리 수험생님을 합격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조를 짰거든요. 5개 조를 짰는데 짜갖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걸쳐갖고 저녁에 이제 5개 조가 월, 화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해서 1시간 정도씩 과외를 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과정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1, 2월 달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 약 10문제에서 12문제까지 차지하는
자, 교종론 파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형집행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문서 있죠. 입문서가 오늘 우리 팀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따가 여러분들 이제 이벤트도 하신대요. 이벤트도 하는데 제가 책이 나왔으면 저도 한 두세 권 여러분들 드릴 수 있게끔 이벤트를 참여했을 텐데 책이 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서가 다다음 주에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형집행법 위주로 전체적인 교정론 이론 부분과 그 다음에 형집행법, 그 다음에 형사정책, 범죄학 이론 부분 있죠. 이론 부분을 전반적으로 1, 2월 달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형태인 3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기본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서 있죠.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는 형태로 수업의 패턴이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기본 위주의 기본서, 말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핵심 요약 정리는 제가 교정 법령 특강을 가지고 법령을 가지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들 교정학은 아까 보셨죠? 법령이 되게 많죠. 이 법령을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법령 특강을 별도로 합니다. 그때 요약 정리를 같이 병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령집을 가지고 법령 특강을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으로 중요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 교정학은요 다른 과목과 달리 기출 있죠. 기출 문제의 베이스가 다른 과목들은 예를 들어 70%다. 그럼 우리 6, 70%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정학은 80%가 다른 과목과 달리 80% 이상이 기출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1월 달에 기출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11월 달에 기출을 수업하는데 기출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출 지문을 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 문제를 풀어서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문 중요합니다. 또 나옵니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 지문 특강을, 기출 문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 들어가면 실전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 자, 실전 문제풀이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단원별로 진행을 합니다. 단원별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그 단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정학 서론이다. 그럼 이 교정학 서론 파트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교정의 역사 이런 거 배우는 거고 조선시대 형벌제도 배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요 키워 있죠. 주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정리를 먼저 싹 합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출문제를 두세 문제 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상문제 있죠. 예상문제를 다시 두세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특강인데 여기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자랑할게요. 제 자랑. 이전까지 자랑 안 했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했죠? 자랑 안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적중률은 이미 우리 학원 홈페이지 있죠?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제 사이트 있죠? 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적중된 거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최종 마무리 특강을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6일 날 진행했는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를 진행을 합니다. 전범위를 진행하는데 기출 있죠? 기출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만 제가 정리를 챕터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약 800개가 채 되지 않는 한 700개 정도 되는 지문을 만든 걸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거짓말 하나도 안 빼고 거의 다 적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올해 부국 같은 경우는 20문제 전체가 다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준익에 가능한 100% 적중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올해 22년도 국가지 구국 문제였거든요. 다이버전에 관련된 문제였고 선택지 지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자, 제가 여러분들 전환제도를 다른 표현은 다이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자, 전환제도의 장단점을 물어본 형태였는데 그거에 대한 지문 있죠. 이거 내가 만든 지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몇 과목 공부하셔야 돼요? 5과목 공부하시잖아. 나는 몇 과목 공부하면 돼? 나는 내 과목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거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기출지문 있죠? 기출지문 중에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추린 거야.
추렸는데 선택지 지문 4개가 여러분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무려 6문제, 7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문제. 자, 교정론 쪽에서 자, 분류심사 제도에 관련된 게 출제가 됐거든요. 선택지 지문 4개 나왔는데 자, 분류심사에 관련된 선택지 지문 9번, 10번, 14번, 15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른 지문 특강한 거 있죠.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수업하는 내용 있죠. 내용도 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에이 쌤 뭐야 응? 언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진짜 하루 특강에서 한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날 쉬는 시간마다 옷 갈아입으면서 했을까? 아니잖아. 옷이 다 똑같을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저 이준희를 교정학 과목에 대한 부분만 믿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 이준희를 믿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도 적중해드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죠. 뭔 얘기 하냐면은 수험생 다 적중했다고 해요. 근데 1년 커리큘럼을 쭉 가는데 적중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판에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학습을 통해서 적중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론에서 어디까지? 이론에서 면접까지 모든 거를 제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1차 합격하시면 체력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3차로 면접 보러 가시거든요. 면접 보러 가시는데 면접에는 기본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을 제시를 해 주시고 상황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 제시에 맞게끔 제가 대답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 수험생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힘드냐면은 이 상황 제시에 관련된 내용을 대답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 면접 특강할 때 저는 타학원 수강생 중에 합격을 하신 수험생들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오직 방문각에서 그다음에 오직 이준희한테만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님만 합격생들만 대상으로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올해 면접 특강에서 여러분들 상황 제시문을 제가 이걸 줬어요. 뭘 줬냐면은 자, 교도소에 근무하는 주무관이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접견하러 왔습니다.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의 횟수, 그러니까 접견은 여러분들 면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접견은 처우급별로 횟수가 있거든요. 근데 접견 횟수가 초과되었어. 초과되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접견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 올해 있죠. 이 제시문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하고 연습을 했거든요. 자, 근데 올해 실제 시험 상황 면접에서 동일한 형태가 나온 게 뭐냐면은 할머니가 아들 면접 보러 접견하러 간 건데 접견 시간이 다 된 거야. 접견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접견시켜 달라고 막무가내로 막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야. 상황이 똑같죠. 이 상황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합격생들이 뭐야, 이준 선생이 낸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론에서부터 면접까지 또한 여러분들 면접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실제와 동일한 형태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일반적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뭐 면접 특강을 받으려고 스피치 학원을 가고 막 그러는데 의미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올해 제가 다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접 특강 5번을 진행을 했는데 5번 중에 3번은 일반 면접, 그 다음에 한 번은 여러분들 동일하게 대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이 강의실에서 이쪽에다 따로 면접과 형태를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는 거를 이쪽에 합격생들이 직접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어떤 형태로 하는지 들어볼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쌤 연구실이 실제 면접관 면접실하고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크기의 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씩 들어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노크하고 인사하고 하는 거 있죠. 서부터 상황 제시 주는 거, 그 다음에 실제 기본 면접, 이거를 시뮬레이션 면접을 다 했다는 겁니다. 다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본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서요. 그럼 제가
면접 진행하는 거를 직접 촬영을 해갖고 본인이 끝나자마자 리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아요. 어떤지 알아요? 긴장하잖아? 긴장하면 한숨 쉬는 경우도 있고, 긴장하면 하늘 보는 경우도 있고, 막 손 막 이렇게 비비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거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시뮬레이션 면접까지 모두 제가 해결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밴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간단한 질문을 올려놓고 저한테 수업을 듣는 거를 확인이 돼야지 제가 승인을 해줍니다. 왜? 여러분들 카페를 운영하면 다 막 들어와서 자료도 가져갈 수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 이준이는 누구만을? 이준이 수험생만을 위한 모든 거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밴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12월 27일자로 시험에 정말 나오는 부분 형집행법이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제 작업을 다 해갖고 제 밴드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 자료실 여기다 다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은 개정된 법령 2개, 3개를 제가 여기서 특강을 해갖고 올려드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자, 합격하고야 말 거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정말 합격해야 된다는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들, 자, 교정학이라는 과목이 어떠한 과목이냐? 교정학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 있죠? 수용자가 자,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외출이나 외박이 허용됩니다. 규제도라고 해가지고 자 규 요건이 충족되면은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자 여러분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바깥에 나가서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돈 내고 치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 진짜 질문.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또는 구치소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이거 봐. 여러분들 어려운 거야? 생소한 거예요.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낯설고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설고 생소한 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정학 과목을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책이 두껍다. 책은 두껍습니다. 왜? 교정학이라는 시험 과목에는 교정론과 형사정책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책이 2권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한 권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한 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자 보직이라고 들어봤죠. 보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형사정책론, 다시 말해서 범죄학만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분리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은 두꺼운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여기에 이거 있나 없나 확인해. 이거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해져 있다는 거지. 뭔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범위 학습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제되는 영역에 집중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집행법, 다시 말해서 교정론 파트의 법령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점을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준이냐? 생소하고 낯설은 용어를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일상 용어에 맞게 해석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회사에서 이벤트를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벤트를 해갖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준이 강의를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열흘간 기본 강의와 법령 강의, 시험에 나오는, 제가 법령과 기본 중요하다고 했죠. 기본 강의와 법령 강의를 열흘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준희가 정말 강의를 쉽게 하는지 안 하는지 느껴보십시오. 그걸 느끼면은 반드시 저랑 인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의 수업은 여러분들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승전이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어떠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어 교수님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 수험생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정직 하는 친구들이 우리 진가영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여자 교수님 중에서도 교수님과 동일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지? 그랬더니 진가영 교수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저는 진가영 교수님하고 연구실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인사를 나눠본 적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가영 교수님 유튜브로 들어가서 봤거든. 깜짝 놀랐다고. 난 교수님이 수업하다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 나도 이제 앞으로 노래를 좀 첨부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형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굉장히 리액션도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큰 목소리로 강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를 눈에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각인학습.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을 듣는 수험생이시겠죠? 어제 올라왔는데 수강미를 봤는데 깜짝 놀라서 너무 뭐라고 하지? 제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 졸리고 100점이야. 내 수업 시간 잘 때 자지 않아. 진짜 자는 사람이 없어. 왜? 정말 재밌거든. 진짜 재밌거든. 내가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이도 좀 입고 나왔잖아. 이런 거 안 입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입고 들어가거든. 왜? 그래야지 막 액션을 피우면서 할 수가 있거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근데 여러분들 올린 거야. 어떤 학생이 올렸는데 정말 안 졸리고 100점이야. 이렇게 올린 거야.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암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교정학 선생이 암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법령 암기장. 그래서 법령을 여러분들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가로넣기를 해놨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가로넣기를 해갖고 읽으면서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역할을 분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쉽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믿었으면 선택했고, 자, 그랬으면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저와 끊임없는 소통을 하시면은 합격이라는 영광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올해 118명 여자 채용했다가 올해 32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수험생 중에 여자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한테. 근데 우리 여자친구들이 너무 기가 죽은 거야. 딱 발표 나자마자. 제가 여러분들 3년치 통계치를 다 보여줬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있는 거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게끔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선 그 사례 보면서 다 이야기해줬던 여자 수험생들이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거야. 왜? 실질 경쟁률은 3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해볼 만한 거지.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프라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끊임없이 만나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온라인 수험생들에 있어서는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도 저한테 온라인 수험생 중에 7분이 지금 최종은 13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7명이 아침마다 톡을 보냅니다. 뭐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아무 말 딱 한마디에 이거 하거든요. 근데 안 일어났어. 8시 전까지 톡이 와야 돼. 안 와. 그럼 내가 톡해. 대답이 없어? 30분이 지났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면 전화해. 너 뭐하냐? 교수님 잘못했어요. 찼어요. 이씨. 이렇게 거제도 친구도 있고 제주도 친구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온라인 수험생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방문각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못된 공부 습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만큼만 한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 교정학이라는 우리가 아무리 전략 과목을 세워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한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 꽈락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정한 부분을 놓고 하되 내가 전략을 잡은 과목은 만점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집중화를 좀 더 시키는 것 뿐인 거죠. 자, 두 번째, 시간보다 돈을 아끼는 공부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료 강의 찾아다니고 무료 자료 찾아 그러다가 날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진가영 교수님이 본 수업 시간에 수업을 쫙 진행을 했어. 진짜 내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형식을 쫙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니까 교수님이 야, 오늘은 쌤 저녁에 시간 좀 괜찮은데 우리 저녁에 오늘 무료 특강을 한번 하자. 니네 와. 오면 내가 이거 답 찾는 거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런 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녀. 저기 무료 강의한대. 갔더니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결과 나왔는데 집에 가고 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 할지도 몰라. 응? 내가 어디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집중화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나의 집중 시간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너무 우리 이제 교수님 계시니까 진가영 교수님을 할게. 내가 영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잘 모르고 정말 죽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영어를 수업을 50분 동안 듣고 있잖아. 50분 동안 듣고 있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인강으로 공부를 할 때는 15분만 듣고 5분 쉬고 15분만 듣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내 패턴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4시간, 5시간 앉아 있어 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실한 합격을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들뜨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2023년도나 2024년도 교정직 공무원이 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교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같이 수험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공무원이야. 아침에 9시에 학원 가. 학습관 가. 저녁 6시에 퇴근해. 집에 가. 집에 가는데 친구한테 전화 와. 야, 오늘 날씨도 저기한데 맥주나 한잔 할까? 그래요. 맥주 한잔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공무원이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 들뜨지 마십시오. 다시 그러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될 거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계획표를 작성해서 플래너를 작성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있죠. 이거로 그려보잖아요. 그럼 자기 공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금방 온다고. 실제 여러분들 저하고 상담했던 친구 중에 남자 친구예요. 울면서 나간 친구도 있어. 제 연구실에서. 자기 또래는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를 그려봤더니 공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수업 듣는 게 공부하는 거야?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그건. 내가 익히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생각해야지. 근데 내가 익히고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정말 울면서 나갔어. 여러분들 그 친구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올해 1차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체력에서 실패를 했어요. 왜 체력에서 실패를 했냐면은 다리를 다친 게 있었는데 그게 공부를 하면서 치료를 미루다가 실제 체력 시험을 보러 가니까 긴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됐어. 근데 이 친구 여러분들 어떤 친구였냐면은 이 친구 저하고 처음 상담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교수님, 저는요 영어가 정말 힘들어요. 영어만 과락 면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 저기 앉아 계시는 교수님 거 수업 들었는데 정말 영어가 65점이 나왔어.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친구였는데 65점이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뜨지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프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시간표 있죠? 이 시간표 학원에서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가면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온라인 수험생들 보십시오. 시간표 있죠? 시간표 학원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정직반 단독반의 형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이다. 그럼 진가영 교수님 월요일 날 수업을 하신다. 그럼 월요일 날 수업 누구 교정하기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어떻게 넣는 거냐면 촬영 일자가 나옵니다. 촬영 일자가 나오면은 촬영 업로드 날짜가 나옵니다. 업로드 날짜 보고 시간표를 넣는 겁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이준희 수업이 화요일 날 하는데 이준희 수업이 물론 다음 날 올라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준희 수업이 금요일 날 올라간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시간표 넣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 여기다 갖다 시간표를 넣어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학원 시간표를 토대로 같은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진가영 선생님이 월요일 날 오전 수업이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오전 다음 날 업로드 되는 거니까 진가영 선생님은 화요일 날 오전에 영어를 수업을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지 놓치지 않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온라인 수험생님 부탁드리겠는데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온라인 수험생님들 절대 수업 듣다가 정지 버튼 누르지 마십시오.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 수업 듣다가 정지 버튼 누르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럼 정지 버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냥 내비두라고. 알았죠? 그러면은 흘러가죠. 흘러가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그 부분이 빵꾸가 나는 거 느껴지죠? 그럼 내가 이거 채우려고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지 버튼 눌러놓고 잠깐 나갔다 오면은 그냥 그 정지 버튼 오늘 끝날 때까지 정지 버튼이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회사에다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저놈은 정지 버튼 좀 없애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정책상. 그게 안 된대.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뭐 공통과목 강사 선택 이제는 여러분들 뭐 단독반의 형태로 가니까 우리 교수님들 믿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 우리요 교수님이 들어와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국가직 영어의 패턴과 지방직 영어의 패턴이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완전히 틀린 부분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직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국가직 패턴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 같은 게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형사소송법, 방문각의 형사소송법 교수님들은 검찰 교정만을 위해서 형사소송법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 교수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경찰, 법원 뭐 이런 데 다 엮여져 있는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지. 포인트가 틀린데 법원직 형사법, 검찰직 형사법과 포인트가 틀려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수업 듣고 있는 다음에 시험 문제 보니까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영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진가영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정말 영어가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예요. 노래 부르시면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요일별 학습 일정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 오는 오프 수험생들은 학원에 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강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수업을 듣는 교수님의 강사의 말만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길게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또한 자 유튜브로 이렇게 힘든 시점에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미 교정직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험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정직 공무원 정말 무섭고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올해는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 수험, 올해 22년도 시험에 합격한 올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저한테 교정학을 수업 듣던 친구 중에 무려 7명이 아버지가 현직, 5명은 현직 교도관님이시고 2명은 아버지가 검찰직 수사관, 그 다음에 한 분은 경찰이셨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기도 경험하지 않았던 길을 가보셨잖아요. 가보셨는데 이 길이 갈만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내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교동직 공무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공무원에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정직 공무원은 생각을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하는 부분이 적다라는 거지. 소방직 공무원이나 경찰직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전공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우리가 교정직 공무원은 대학에서 전공하는 학교가 딱 2개뿐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모대학교 하나 하고 저기 충청남도 천안에 모대학교 하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풀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 반드시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이준희 또한 저희 방문각을 믿고 또한 저희 방문각 채용팀의 교정직 단독반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제가 감히 100%라고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가영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자, 영어가 여러분들 우리 교정직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한 방에 깔끔하게 날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준희는 1월 9일 날 방문각 개강하는 1월 9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